안을 수 없는 삼철, 눈물로 보낸 문 대통령, 이 얘기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으로 알려졌던 양정철 전 비서관이 오늘 새벽 백의 종군을 선언했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양정철 전 비서관과 인연을 얘기하기 전에 어제 마지막 만찬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눈물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어요. 네. 제가 듣기로도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미 이제 선거 과정에서 지인들이나 측근들한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기가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한 1년 정도 외국에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왔어요. 그 뭐냐면 이제 그동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친문 패권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대표적인 인사로서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이 거론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마음의 정리를 이미 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이호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미 떠났습니다. 이호철 비서관은. 그러니까 동유럽으로 이제 떠났는데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권을 만드는 데까지는 기여를 하지만 이번 사실 그 선거가 왜 있었겠습니까? 결국 이제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때문에 있은 그 선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이런 그 어떤 실세의 문제에 대한 좀 알러지 반응들을 사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런 결심들을 사실 그동안 해왔고 아마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저녁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데는 저는 양정철 비서관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고 봅니다. 사실은 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치를 썩 하고 싶었던 분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을 결국 이제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또 대통령에 낙선된 다음에 다시 또 이게 불길을 일으켜서 또 운명이라는 책도 이제 본인이 양정철 비서관이 썼지 않습니까? 그럼 결국 이제 이렇게 대선까지 온 데는 실질적으로 양정철 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은 여러 가지 욕을 먹었습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참 공신인데 공신이 자기가 어떤 마련된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양정철 비서관이 어떤 청와대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본인은 일단 표표히 일단 뉴질랜드로 떠나겠다고 합니다. 예, 그런데 허 교수님 물론 측근들의 이 자발적인 이선 후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편한 사람들 옆에 두고 일하는데 동력을 얻는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에 서로 표정만 봐도 뭘 원하고 있고 뭔 뉘앙스를 가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건 큰 도움이 되죠.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에 오르고 나면 본인이 모든 걸 다 내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때로는 숨겨야 되고 또는 가려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눈치채고 정리해주고 가르마를 타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하죠. 사실 양정철 비서관은 특히 이제 지난 대선에도 그렇지만 낙선하고 난 이후에 외롭고 힘든 그 순간들을 다 지켜주고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 그 전략을 짜서 함께 나왔던 그야말로 동지 중에 동지 아닙니까?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잘 아는 사람. 그렇습니다. 의중을 제일 잘 알기도 하고 오히려 문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적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데 함께 해줬던 최고의 동지라고 봐야 되죠. 그리고 또 이제 이 내부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의견을 조정하고 정리하고 다시 말해서 가르마를 딱 타야 되는데 이 가르마를 딱 탈 때는 누군가가 악역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악역을 간간히 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안팎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죠. 그래서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 유명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? 이번에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비선이고 뭔가 좀 움직이면 패권이다. 이런 식으로 뭘 해도 비난을 받는 그런 구조에 빠져가 돼서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최측근이 남아서 같이 일을 해주면 또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또 그 이전에 여러 정부에서도 보면은 실세 측근들이 이제 좋지 않은 방식으로 또는 결과적으로도 나쁜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대한 어떤 터부가 있어서 본인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제일 큰 유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. 근데 이렇게 다 결심하고 떠나준 것은 결국은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또 초기에 국민들의 큰 관심에서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박수받고 떠나는 거라서 본인들한테는 슬프지만 아프지만 좋은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과 양정철 전 비서관의 사이는 어느 정도 돈독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. 그 문재인이 그 정치에 도전하는 과정은 스스로의 금기를 깨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절대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한 분을 설득을 해서 북콘서트를 했고
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스스로 결단 내려서 출마를 했고, 가장 문희 사장이 자신 없어 하는 게 춤과 노래인데, 일단 춤의 금기는 깼습니다. 다음에 남은 게 노래고요. 뭐 그런 질문에 이제 뭐 문재인 사장님을 제가 대신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외람된 일인 것 같고요.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문재인 사장이 그 희망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저는 뭐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. 예, 사실 뭐 양정철 전 비서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네팔도 함께 갈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양정철 비서관을 떠오르게 하는 한 장면이 사실은 조응천 의원이에요. 당시에 조응천 의원을 이 진짜 7고 초려 정도가 아니라 한 30고 뭐 초려일 거예요, 아마. 엄청나게 많이 찾아갔는데 문재인 대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조응천 전 비서관이 찾아갔죠. 그때는 아무렇지기도 없었으니까. 뭐 그때 조응천 의원이 뭘 했냐면 횟집을 했어요.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내가 누구란 얘기도 없이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. 매일같이 찾아가서 밥 먹고 매일같이 찾아가서 회 먹고 하니까 조응천 그 횟집 사장이 직접 그 손님한테 자 이제 말하세요.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? 했더니 내가 문재인 대표가 보낸 양정철이다 하면서부터 이제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다. 즉 사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비난을 받게 된 동기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부터예요. 문재인 대표가 이 민주당을 이끌던 시절 사실 당직에 충분히 어떤 그 당대표와 상의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뭐 어떤 일들 인사가 난다든지 혹은 정책이 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원래 이루어져야 될 그런 어떤 라인에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. 아니, 근데 우리랑 상의 안 했다.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그럼 문재인 대표는 누구랑 상의하는 거냐. 이러면서 그때 비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삼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아까 뭐 사실 조응천 의원 말씀드렸지만 굳은 일은 도맡아서 사실 했어요. 굳은 일은 도맡아서 했는데 다만 이런 어떤 상황이 청와대까지도 되풀이돼서 안 된다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이제 양정철, 이호철 이 보좌했던 두 사람이 아마 외부에 나가야 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허 교수님, 뭐 지금 잠깐 조응천 의원 얘기도 했지만 임종석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알고 봤더니 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 게 양정철 전 비서관 인연이라고요. 그렇죠. 임종석 실장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별 인연이 그동안 없었습니다. 뭐 함께 일을 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고,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예선전에서 낙선을 했죠. 예선전에서 지고 총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대선 캠프에 참여를 시킨 거죠. 사실은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원순 라인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때 정무부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셔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, 모셔왔서는 본인의 상급자로 바로 모셨어요. 그래서 후보 비서실장을 하게 하고 본인은 그 밑에서 부실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더 선배죠. 그런데 선배가 후배를 모셔서 더 상사로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할 만큼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필요한 일, 꼭 있어야 될 일, 탕평해야 될 일, 뭐 그게 좋은 일이든 또 악역이든 모든 것을 맡아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. 예, 이현정 의원님 사실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눈시울까지 붉혔다는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, 양정철 전 비서관이 부인에게 이제 비행기표 끊어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오랫동안 좀 생각한 일이다,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 양정철 비서관은 사실 이제 처음에 출발은 원래 이제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. 외국어대에서 87년도 6월 항쟁 때 이제 그때 투쟁위원장을 했었고,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노조에 이제 그때 편집실에서 일을 했었는데, 그 이후에 뭐 스카이라이프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다니다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청와대 일을 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인연이 닿았죠. 근데 양정철 비서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또 전략가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비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지난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언론사 이제 그 기자실 통폐합 문제, 바로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주도를 했기 때문에 특히 언론과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. 그렇겠네요. 특히 이제 다시 유진용 문화부 장관 그때 할 때 뭐 이제 인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배째 드리겠습니다. 본인은 뭐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
조금의 어떤 유유부단하고 이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, 정치적으로. 그럴 때마다 사실 양정철 비서관이 굉장히 힘을 주고 어떤 전략을 마련해주고 좀 부추겨왔던 그런 측면이 있죠.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본인은 속으로는 일단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주고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했고 아마 그것은 이제 부인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미 어제 이제 그 마치고 이제 대통령과 이제 저녁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측근들하고 이제 같이 술자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. 예.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 오늘 이제 비행기표 티켓팅 해라. 이제 그렇게 떠나겠다. 바로 이제 그런 전화를 하고 이제 본인이 아마 곧 아마 이제 뉴질랜드로 건너갈 것 같습니다. 뭐 최순실 문고리 3인방에 실망한 국민들한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고 측근이 솔선수범한 건 알겠지만 백 변호사님. 네. 오히려 그럼 이제 도대체 심기와 의중 그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은 누가 더 잘하냐 이런 역으로 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. 그래서 역으로 이런 시점에 더더욱 양정철 비서관이 옆에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며칠간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걸 계속 잘 해오고 있다는 게 대부분 많은 국민들의 평가입니다.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전 정권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예. 사실 전 정권의 국정농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문고리 3인방, 뭐 정윤회 씨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 밀실 정치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결론들이 나중에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발발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양정철 비서관도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 비난받았던 거, 비판받았던 거, 상대방 지적에서 받았던 건 다 패권주의라는 얘기였거든요. 예. 자기들끼리만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다.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. 이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어찌 보면 양정철 비서관 같은 분이 한국에 어디 이제 뭐 다른 데 가 있고 청와대 안 들어간다거나 아예 해외로 가는 것. 저는 이거 정윤회 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한국이 아니라 해외로 가서 나는 전혀 비선이 아니다라는 거를 선언하는 것 같은 모양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환영받을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시스템이 뭐 양정철 비서관 옆에서 꾸준히 도맡아 할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놓아달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 어제 눈물을 흘렸던 거군요. 양정철 전 비서관 말고 떠나는 친문 한 명이 더 있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아시다시피 최재성 의원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에요. 제가 당대표 할 때 어려운 당직 맡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 무거운 당직을 맡은 책임감 때문에 우리 당의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사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. 사진 승인이 정말 아프고 또 최재성 의원 개인에게 미안하고 또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도 정말 미안합니다. 예. 뿐만 아니라 뭐 최재성 전 의원도 뭐 인재가 넘치니 물러나겠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기고 백의종군을 선언했어요. 네네. 문재인 대통령 참 고마울 겁니다. 당시 굉장히 고마울 게 뭐냐면 당대표가 될 때 사실 가장 힘을 실어준 게 정세균계 의원들이었어요. 사실. 그때 최고위원들도 함께 나오고 또 밀어주고 당시는 사실 국민의당으로 분화되기 전이니까 비문그룹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. 그 당시에 또 정세균계 의원들 중에 최재성 의원이 정말 좀 시쳇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몸빵이랄까요? 몸으로 정말 비판 다 막아내고 스스로 나서서 공격도 하고 하면서 정말 당대표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혁혁한 진짜 공을 세웠거든요. 그런데 그런 최재성 의원 전 의원이죠. 공에 대해서는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도 역시 공이 있는데 문제는 양정철 그 비서관과 거의 똑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이 선으로 물러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몸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적대적인 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. 몸빵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수술을 하면 좀 죄송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참 보호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시죠. 네, 죄송합니다. 그러면 이제 전위에 서서 그런 어떤 비난을 스스로 몸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공격적이 돼요. 그럼 이 상대 그 정파나 혹은 상대 당의 의원들이나 혹은 또 SNS를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글들도 많이 쓰고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이
이 야당이나 여당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은 청와대로 들어간다거나 자신이 어떤 정책을 책임져야 될 자리에 들어간다면 또다시 그때 했던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정권의 짐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렇게 강한 그런 어떤 과거를 한 번은 좀 이렇게 순화시켜야 되지 않나. 이런 어떤 이유가 아닐까. 두 분이 사실은 좀 비슷한 이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양정철 전 비서관, 최재성 전 의원 똑같은 이유다. 근데 이제 정청래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공직은 떡 하나 보상받는 자리가 아니다. 이제 뭐 전리품 나눠 갖듯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재성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인재가 넘친다. 이 말을 진짜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? 예, 뭐 일단은 액면대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. 인재가 넘치는 건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뭐 국민성장 포럼에도 1000여 명에 넘는 교수님들이 와 계신 것도 있지만 또 지난 10년간의 그 장차관을 지냈던 분들도 와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 정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도 많이 와 계시죠. 그래서 뭐 지난 한 20년간 정부에서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했던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인재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인재들 중에서 누군가를 뽑았을 때는 적재적소의 인사도 필요하지만 또 충성스러운 인사도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다 떠나가는 것은 아마도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하셨듯이 전 정권과 대비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런 절박함도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이런 흐름들에다가 조금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원래는 근데 뭐 농공 행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역관주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미국에도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인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터부시하는 문화 때문에 같이 했던 동지들이 하면은 비판받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예,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출범 열흘도 안 됐는데 이선 후퇴 백의종 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 말에 가서도 이분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? 우리가 이제 뭐 역대 정부를 보면 정권 초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정부에서 첫 초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김중건 의원이 전 의원 했지 않습니까? 그만큼 뭐 인적 풀도 넘쳐나고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이 권력의 어떤 초기 권력을 위해서 다들 몰려오죠. 그럴 때 이제 그때 당시도 보면 동고동기들이 다 뒤로 물러섰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권력이 한 중반기를 넘어서면요. 이제 서서히 이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. 권력의 생리란 게. 우리가 5년 단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이 한 2년 정도 넘어가면 서서히 이제 한두 명씩 빠지기 시작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만큼 권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면을 보면 정말 5년제 대통령자에서는 말기에 정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때 되면 뭔가 사고가 터지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터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고 또 국정을 어떤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때는 사실은 측근들이 필요해요. 왜냐하면 나름대로 본인의 뜻도 알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뭐 이제 시쳇말로 순장조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퇴임 이후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. 그때는 사실은 이제 권력에 처음에 맞들었던 사람들은 다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다들 떠나가지만 그러나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후반으로 접어들수록 권력이 마지막에 들면 아마 측근들이 다시금 한번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예전에 같은 경우 뭐 이광재, 안희정 같은 경우도 물론 안희정 지사는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광재 지사는 이제 끝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런 걸로 보면 일단 권력이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또 측근들이 그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고 아마 한 2, 3년 정도는 아마 이분들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최측근은 일단 초반엔 줄줄이 떠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. 오늘 화면 보시죠.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청와대의 현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대변인의 역할이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겠습니다. 박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공주지역 국회의원으로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습니다. 예, 사실 박수현 대변인 하면 안희정 지사의 입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안희정 지사하고 친구죠. 나이도 같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친구군요. 안희정 지사. 특별히 가까운 사이입니다. 근데 이제 이 박수현 대변인은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도 여러 당 대표의 비서실장도 하고 또 당에서 대변인도 했습니다. 근데 워낙 이게 신사의 품격을 가지고 있고 언어도 신사적입니다. 그래서 뭐
상대도 다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에요. 그런 분이라서 뭐 방송에도 선거 중에 많이 출연을 했지만은 어떤 뭐 심한 공격에도 심한 말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점잖고 부드러운 말로 대응을 해서 아주 품위를 지켜줬던 그런 전형적인 분인데 아마 이번에 대변인으로 거론될 때도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도 일부 거론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원래 0순위가 있고 1순위, 2순위가 있지만은 의외로 0순위보다는 1순위, 2순위에서 보석이 있는 법이거든요. 아마 이번 인사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인사가 아닌가 보여지고요. 정말 잘 발탁한 인사다. 사실은 이제 이미 현역 의원을 한번 거친 분이라서 청와대 대변인은 1급이거든요. 1급 비서관을 가기에는 약간 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받아들였고 또 대변인은 실제 모든 중요한 현안 회의에 다 참석을 해서 정확하게 청와대 돌아가는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경로입니다. 그리고 언론 상대도 잘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맡은 것만 해도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보면은 안희정계를 포용해서 모양이 좋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가져서 좋고 뭐 좋은 인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박수현 대변인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집이 공주가 지었거든요. 이분이 자가용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국회 올 때도 택시 타고 오고 버스 타고 다니고. 본인은 뭐 그러니까 비서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가 없이 이제 본인이 정말 뚜벅이로 다닙니다. 그만큼 이제 그 4년 지난 국회의원 4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 이제 나와서 이번에 낙선하고 나와서도 보면은 항상 이제 그렇게 다니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들어간다 하니까 원래는 뭐 사실 좀 뒷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아마 좀 다른 자리를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다른 분이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제일 적절한 위치에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도 뉴스특급 시작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한번 어떻게 청와대 대변에서도 어떻게 활동할 건지 좀 목소리를 뉴스특급 통해서 직접 듣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막 회의 중이고 지금 브리핑 중이어서 연결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내일쯤 한번 다시 목소리를 들어봐도 되고. 백 변호사님, 글쎄 박수현 안희정 지사의 입을 임명했고 그리고 아까 뭐 양정철 최재성 그리고 원래는 청와대 대변인에 이분도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가 뭐 대변인에 유력하다 이런 보도 사실 많았는데 그렇죠. 저 얘기를 했어요. 잘해준다는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실망했을 것이다.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초반 흐름에 저 얘기랑 궤를 같이 하는 겁니까? 사실 고민정 아나운서가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으면 그 전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도왔던 거에 대한 순수성이 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. 고민정 아나운서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나중에 대변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과거지향적인 정치 방식 아닌가요? 이번에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최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청와대로 들어올 것 같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뭐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뭐 박원순계나 지금 조금 전에 본 박수현 대변인을 필두로 한 또 안희정계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당내 화합이나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막 도와줬던 사람들보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임명이 돼서 당내 통합에도 좀 어느 정도 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줬던 분들이 실제로 문재인 후보를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뭐가 되겠다는 거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보고 도와줬다는 그 순수성 때문에 어찌 보면 대중들에게 더 박수를 받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. 한 친문 인사는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까지 떠난 마당에 이제 누가 옆에서 자리 욕심을 내겠느냐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요. 일단 뿔뿔이 떠나는 친문 인사들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